안녕하세요, 임용환입니다. 지난 시간에 구석기 시대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우리와 감성이 다르거나 미적 감각이 없었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꽃을 꺾어다 동굴벽을 장식하기도 했고 죽은 사람의 무덤에 화환을 놓기도 했습니다. 선사시대 사람들이 자동차를 타고 다니지 않은 이유는 자동차를 만들 줄 몰랐기 때문이지, 자동차보다 튼튼한 두 다리가 더 인간적이고 자연 친화적이다 라고 생각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즉, 그들이 삶을 영위할 조건이 달랐기 때문이지 인간의 본성이 우리와 다른 점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사시대의 역사가 밝혀진 이후에도 오랫동안 사람들은 이상하게 이 당연한 진리를 인정하려고 들지 않았습니다. 20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구석기 시대의 주인공을 인간보다는 원숭이에 가깝게 생각하고 복원했던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워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동물도 감정이 있죠. 희로애락 있고 조금 서운하게 하면 샘을 내고 삐지기도 잘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인간에게는, 아니 인간이라면 동물들에게 있는 것보다야 좀 더 고차원적인 감정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거야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것에 좀 지나치게 집착했던 것 같습니다. 1879년 이런 믿음에 충격을 던져준 사건이 발생합니다. 스페인의 아마추어 고고학자였던 마르셀리노 산즈 데 사우트올라라는 참 긴 이름의 분이 대학 후배와 8살 난 딸 마리아와 함께 동물 조사를 떠납니다. 그가 살던 마을 주변에 이런 석회암 동굴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생긴 동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어느 동굴에서 어른들이 잠깐 방심한 틈에 이 8살 난 마리아가 사라집니다. 동굴의 작은 틈새로 기어 들어갔던 딸이 갑자기 소리를 질러요. 아빠, 저기 소가 있어요. 놀란 아버지가 찾아가 보았을 때 정말로 그곳에 눈을 부라리고 있는 커다란 들소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그것도 한 마리가 아니었죠. 동굴 안쪽으로 점점 더 많은 들소와 온갖 동물들의 군상이 그려져 있었던 겁니다. 이 동굴이 바로 알타미라 동굴입니다. 그들이 발견한 그림은 길게는 18,000년, 짧게는 14,000년 전 후기 구석기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정성 들여 그려놓은 작품들이었습니다. 인류 최초의 예술이 세상에 알려진 순간이었고, 예술은 우리들 문명인의 창조물이다 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의 믿음을 한순간에 깨워버린 사건이었죠. 알타미라는 스페인의 칸타브리아라는 지방의 작은 도시인 산탄데르시 서쪽 30km 지점에 있는 조그만 마을입니다. 얼핏 보면 스위스의 어떤 그 마을을 연상시키는 아주 아기자기한 마을입니다. 그곳에 있는 이 동굴은 길이가 296m입니다. 지금은 보존을 위해 폐쇄되었고 옆에 복원한 전시관이 있다고 합니다. 벽화는 동굴에 따라 길게 들어가면서 곳곳에 그려져 있습니다. 제일 넓은 곳의 천장에는 가장 멋진 군무가 자리 잡고 있죠. 너무나 놀라운 장면에 발견자인 사우톨라는 오히려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의 직업이 하필 화가였던 탓에 학자들은 이 벽화가 조작이라고 비난했습니다. 8살 난 딸아이가 발견했다는 것도 너무 극적이고 뭔가 양심에 찔려서 딸아이를 동원했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됐죠. 그러나 그 후로 많은 발굴이 이루어지면서 주변 동굴에서 계속 벽화가 발견되자 비로소 벽화가 선사시대의 작품이라는 것을 학자들도 인정하게 됩니다. 비난에 앞장섰던 한 젊은 고고학자는 나중에 잘못을 인정했다고 하는데요. 그때는 이미 사우트올라는 사망한 뒤였습니다. 이 두 부녀의 이야기는 영화로도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이 사례는 입으로는 자유와 개방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더 편협해지기도 쉬운 지식인의 어떤 아집과 오만에 대한 진한 반성문이기도 합니다. 동굴 벽화가 선사시대의 작품이라는 것을 인정하자 누가 어떤 이유로 이런 그림을 그렸냐는 물음이 등장합니다. 이 역시 만만치 않은 과제였습니다. 그림을 너무 잘 그렸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보시면 나보다야 잘 그린 건 맞지만
전문가 수준으로 뭐 엄청나게 잘 그린 건 아니지 않냐? 뭐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알타미라 동굴의 벽화도 자세히 보면 그림마다 수준 차이가 많이 나서 뭐저 정도면 나도 그리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할 만한 작품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학자들, 예술가들을 놀라게 한 사실은 작품 하나하나의 완성도와 수준이 아니라 그림의 기법 그 자체였습니다. 세계 각국에는 신석기 시대, 철기 시대에 그린 동굴 벽화도 꽤 많이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그림은 인도의 빈베트카에 있는 유명한 암각화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꼭 요즘의 클립 아트처럼 어떤 동물이나 사람의 특징을 잡아서 기호화하거나 간략하게 그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술가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처음에 인류는 기하학적 도형으로 기호화한 클립 아트 같은 수준의 그림을 그렸다. 그 다음에는 오늘날의 만화 비슷한 그림으로 발전한다. 고대 문명의 세계로 가면 해부학적 지식에 기반한 사실성 있는 그림과 조각이 나온다. 대표적인 것이 그 로마 시대의 조각과 그림들이죠. 이것이 중세 암흑 시대에 잠깐 죽었다가 르네상스에 다시 부활합니다. 그렇게 해서 점점 더 마치 사진과 같이 사실적인 그림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 다음 여기가 중요한데요. 사실적인 묘사는 카메라에게 그 역할을 넘겨주게 되죠. 예술은 이제 화가들의 작품은 사실을 그대로 사진처럼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세계를 보고 구현해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근대 미술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인상파입니다. 인상파의 모토는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린다입니다. 사실은 이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린다는 것이 더 사실적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비교해 보시면 달리는 자동차가 우리 눈에는 어떻게 보일까요? A처럼 보이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우린 이렇게 보지 않죠. 이유는 뇌가 움직이는 장면을 해석하고 앞뒤 장면을 해석해서 B처럼 판독하는 겁니다. 우리가 실물과 똑같아, 정말 똑같이 그렸어 라고 말하는 고전주의적 그림들은 사실은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린 것이 아니라 뇌가 판독한 사실입니다. 더욱이 이때는 상하도 뒤집어져 있습니다. 인상파적 시각과 예술로는 현대미술에는 그야말로 존재 근거이자 자존감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털복숭이 원시인들이 뇌의 판독 영상에 속지 않고 눈에 보이는 대로 정직하게 그린다는 정말 위대한 예술가들이 발견한 작품을 시연하고 있었던 겁니다. 알타미라 들소의 그림은 정지상토의 들소를 그린 것이 아닙니다. 달리는 들소를 딱 눈으로 봤을 때는 달리는 자동차처럼 털이나 근육에 의해 몸의 형체가 흔들리고 부위별로 초점이 맞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알타미라 예술가들은 이 시신경 단계에서 포착된 들소의 모습을 정확하게 재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정을 알고 나면 사우트올라가 당시 사람들에게 조작했다, 사기꾼이다 라는 비난을 받은 것도 이해가 가기는 갑니다. 만약 지금 알타미라 동굴이 처음 발견됐다고 해도 우리는 그의 발견을 믿었을까요? 저는 솔직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때보다 더 엄청난 비난과 의심을 받았을 것입니다. 알고 보면 기절할 정도로 놀랄 일입니다. 선사시대 사람들이 인류 최초의 인상파 화가다. 마네, 모네, 드가, 세잔느, 르누아르 정말 작품 하나에 몇백억씩 하는 분들이 통곡할 일입니다. 헝가리 출신의 세계적인 예술사가인 아놀드 하우저는 그의 명저이며 대표작인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에서 바로 이런 내용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을 쓰긴 했는데 확실히 좀 이렇게 써야 있어 보이긴 합니다. 제가 한번 그대로 옮겨보겠습니다. 구석기 시대 자연주의 미술의 특징은 근대 인상주의의 출현이 있기까지는 다시는 그 유해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직접적이고 순수하며 여하한 이지적인 작용이나 제약의 간섭도 받지 않는 형태로 시각적인 인상을 재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능력은 신석기 시대에 이미 상실되었으며 인간은 감각적인 인상 대신
개념의 고정불변성에 의존하게 되었다. 요것은 즉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하학적인 또는 기호화한 형태로 표현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냥 인상파처럼 안 그리고 클립아트처럼 그리게 됐다. 뭐 이렇게 하면 좋긴 한데 말이죠. 동굴벽화의 화풍은 벽화를 그린 사람이 상당히 전문적인 화가였음을 암시해줍니다. 시신경에 있는 영상과 뇌의 판독 영상을 구분한다는 게 아마추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놀드 하우저는 어린아이들은 또 이렇게 그린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아마 그냥 그렇게 믿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걸 구별해내는 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 벽화의 소재인 물감은 광물성 소재에서 색을 추출해낸 광물성 안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8,000년을 버틸 수 있었던 거기도 하죠. 이렇게 말하는 저도 믿기진 않습니다만 도대체 이 구석기를 깨트려서 만들던 이 시대에 누가 광물성 재료에서 색채를 뽑아내? 이게 지금 까만색에서 까만색을 뽑아내는 이런 게 아닙니다. 누가 이런 걸 다 찾아냈을까? 정말 이 시대에는 오버 하이 테크놀로지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뭐 외계인 제작설도 뭐 지금도 꾸준히 그걸 믿는 분도 있습니다. 외계인 제작설도 믿는 분이 하도 많아서 제가 뭐라고 말은 못하겠습니다만 일단 오늘 강의에서는 예외를 칩니다. 아놀드 하우저도 외계인설은 안 믿었어요. 이런 수준 높은 그림이 탄생한 이유를 고민하던 그는 주술적 기능에서 원인을 찾습니다. 저도 한번 있어 보이기 위해서 다시 한번 그의 말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이 그림들이 주술적 효과를 노린 것이었다는 가장 뚜렷한 증거는 이들 그림에 나오는 짐승들이 흔히 창이나 화살을 맞은 상태로 그려져 있거나 아니면 그림을 그린 다음에 창과 화살로 찔렀다는 사실이다. 아놀드 하우저의 입장에서 봤을 때 또 하나의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데요. 동굴벽화 중에 동물 분장을 한 샤먼을 그린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사슴 가면을 쓰고 있는 그 샤먼의 모습과 동굴벽화에 있는 창에 찔리고 화살에 맞은 들소의 그림, 이 둘을 조합하면 어떤 장면이 떠오릅니다. 간단히 말하면 옛날 사극에 잘 나오던 장면이죠. 뭐 누군가 죽기를 바랄 때 그 사람 얼굴을 그려서 나무에 붙여놓고 화살로 쏩니다. 그러면 갑자기 멀쩡하는 사람이 아야 하고 쓰러지고 이런 거죠. 이건 사실 드라마적인 설정이 아니고 중세시대 조선시대까지도 많이 있던 장면이고 일본에도 이런 주술적인 그런 거 하던 흔적이 있고 만화영에도 가끔 등장합니다. 아놀드 하우저는 주술적 기능에 기반해 철학적인 해석을 더합니다. 구석기인들은 그림을 그리면 여기에 동물의 영혼이 깃든다고 믿었다. 다시 한번 좀 어렵고 철학적인 표현을 쓰면 세상에는 두 개의 세계가 있다. 눈에 보이는 세계, 즉 내 앞에 들소가 있어요. 이게 눈에 보이는 세계입니다. 이런 세상이 있고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세계가 있다. 이게 좀 멋있는 해석인데 사냥꾼이 냄새로 들소를 추적해요. 들소는 지금 내 앞에 없었지만 냄새와 흔적이 있어요. 이것은 들소가 이 세상에 있다는 의미고 내게 포착된 이상 넌 이미 죽은 목숨이다 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이 유능한 사냥꾼들은 이걸 보면 몇 메타 앞에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도 정확히 알아냅니다. 이걸 다시 철학적 표현으로 하면 너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내게는 존재하는, 어쩌면 이미 실현된, 즉 10분 후에 당연히 내게 죽는 그런 실존적인 세상이 현실에 동시에 존재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놀드 하우저의 주술적 기능론은 맞을까요? 지금도 주술적 기능론을 믿는 학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이게 저만의 생각은 아닙니다. 근래 들어서는 이런 학설도 많은 지지를 받고 있고 그런 내용으로 출판된 책도 있습니다. 아놀드 하우저의 말처럼 이런 그림들이 주술적인 용도로 사용되었을 수는 있습니다. 이것까지는 아무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일부의 기능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선사시대 사람들만의 행동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림 앞에 가서 기도합니다. 특히 저 이탈리아 가서 성당들에 있는 그 멋진 그림들 많이 봤는데 관광객들은 그거를 단지 그림을 감상을 오지만
성도들은 와서 그 앞에서 기도합니다. 그분들이 그것이 그림이라는 걸 모르는 게 아니고 그 앞에 무슨 다른 세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현대인들도 그렇게 합니다. 성상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성화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림이나 조각을 또는 그 앞에서 기도하는 행위를 심리적이고 어떤 종교적 행동이라고 보는 종교도 있고 그 자체를 성상, 아직도 신비하고 영험하고 신성한 것이라고 믿는 종교도 있습니다. 물론 이탈리아 성당에서는 그림을 화살로 찍거나 뭐 손으로 만지거나 그런 행위는 절대 안 합니다. 그 이유는 현대인의 어떤 종교적 심성이 이제 변해서 뭐 그렇게 달라져서가 아니고 그림 그 하나하나가 가격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거기다가 그게 보통 문화재입니까? 뭐 만지기는커녕 스쳐서도 안 되는 명품이어서 그렇습니다. 하버드 대학에 가면 하버드 그 설립자 동상이 있습니다. 그 사람 무릎인가 뭐 구두를 만지면 뭐 하버드에 뭐 자녀가 입학한다든가 뭐 어쩌고저쩌고. 그 얼마 전에 그 뭐 몬스터 대학이가 뭐 그 만화영화 봤더니 그 애들이 그 대학에 입학해서 강의실 들어가면서 그 설립자 동상 손으로 착착착 만지고 들어가는 장면도 뭐 있더라고요. 하버드 대학생 한 명을 붙잡고 물어보면 너는 애니미즘을 믿느냐? 하버드 대학의 그 조각의 구두를 만지는 순간 그 하버드의 영혼과 하버드 대학의 이념이 우주 속에서 화학 반응을 해서 너의 운명 속에 구현되었다. 뭐 이런 메커니즘을 너는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몇 명은 그렇게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무슨 소리를 하냐고 되물을 겁니다. 그게 진실입니다. 우리의 진실이기도 하고 선사시대의 진실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동굴벽화를 그린 사람들의 이유도 우리들이 그림을 그리는 이유와 다른 점이 없었다는 겁니다. 당시 사회에는 미술품 시장은 없었을 테니까 직업 화가가 뭐 판매용으로 그린 그림은 없었겠죠. 콩클? 그건 있었을라나? 뭐 모르죠. 거기서 이제 뭐 1등 뽑았을지. 뭐 아무튼 그런 건 빼고 정서적 이유에서 창작의 동의는 우리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이 그림은 동굴벽화로는 세계 최고라고 하는 프랑스 라스코 동굴벽화에 있는 장면입니다. 들소가 엉덩이에 피를 뿜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주술적 용도로 그렸을 수도 있고 교육용으로 그린 그림일 수도 있습니다. 들소같이 강하고 힘이 센 동물은 엉덩이 근육을 공략해서 일단 움직임을 늦추고 공격하거나 출혈로 죽게 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기능, 즉 주술적, 교훈적 뭐 그런 기능과 그냥 그리는 기능, 이런 것이 꼭 따로 분리돼서 존재할까요? 아니죠. 사실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그냥 자기가 좋아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동굴 안에서 긴 겨울을 나다 보면 인간 사회는 이렇게 하여간 패턴과 유행이라는 게 생깁니다. 남이 하니까 내가 하고 콩쿨 대회가 없어도 괜히 서로 보면서 경쟁하고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또 누가 너무 잘 그리면 자존심에 상처도 받습니다. 누군가가 멋진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보고 야 이거 쓸만하네. 사냥할 때 여기를 찔러야 된단다. 뭐 이렇게 교육용으로 썼을 수도 있고 주술용이나 감상용, 자랑용, 프로포즈용으로 다 사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증거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라스코 동굴에 있는 또 하나의 충격적인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안타깝게 구석기 예술가의 자연주의적 예술관을 따르지 않고 기호화하고 기하학적 도형을 사용한 구석기 시대 기준에서 보면 아주 타락한 감성으로 그렸습니다. 자,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거대한 들소 한 마리가 있습니다. 창이 배를 꿰뚫어서 창자가 밖으로 쏟아졌습니다. 이거는 이제 구석기인의 세계관하고 일치하네요. 너는 지금은 살아있지만 이미 죽은 것이다. 5시간 후에는 식탁에 오른 고기란다. 뭐 이런 거죠. 땅바닥에는 부러진 창이 보입니다. 그리고 창의 주인인 듯한 사람이 솥불에 받쳐 뒤로 넘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도 지금은 살았지만 곧 죽을 목숨일 것입니다. 그 앞에 나무에는 독수리인지 까마귀인지 청소동물이 죽음의 냄새를 예감하고 날아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의 용도는 뭘까요? 주술적 요인? 그러면 죽기를 바라는 대상은 들소가 아니라 저 남자일 수도 있습니다. 교육적 기능,
들소의 창자를 공략하는 것은 사냥법에서 중요한 공략 포인트인 것은 맞습니다. 들소에게 받쳐 죽은 사람은 들소가 기운이 완전히 빠지기 전에 성급하게 들소에게 다가갔다가 치명적인 반격을 받았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서두르면 죽는다. 이런 교훈을 전해주려는 그림일 수도 있죠. 나무 위의 독수리는 너 그렇게 돼서 헛되게 독수리밥이 되느니라 라는 그 죽음에 대한 이중의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이 그림은 사냥터에서 벌어졌던 어떤 사건, 그림을 그린 사람의 형제이거나 남편 혹은 아버지의 죽음을 회상한 장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애틋한 사연이 아니라도 이런 사고는 사냥터에서 늘상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냥 만화처럼 그렸을 수도 있겠죠. 어린 학생들에게 그림을 그리라고 하면 의외로 차에 치인다거나 하여간 빌딩에서 떨어진다거나 하는 좀 이런 살벌한 장면을 의외로 많이 그립니다. 라스코 동굴에는 주술적 이유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더 많은, 더 다양한 그림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지금 일일이 다 소개할 수도 없고 그 하나하나의 이유와 설명을 붙일 수도 없습니다. 어떤 증거도 남아있지 않고 모든 것은 추정에 불과하니까요. 그러나 주술적, 애니미즘적 세계관, 이런 이유로 동굴벽화의 세계를 단정하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견해라는 것은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선사시대 전공자들의 견해를 따르면 동굴벽화가 발견되는 지역은 대체로 주변에 동물이 풍부하지만 겨울이 너무 길거나 해서 동굴 속에서 한 시즌을 보내야 하는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동굴 안에서 길고 무료한 시간을 보내면서 작품 활동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여러 사람이 그림을 그리다 보니 경쟁심, 개인 능력에 따른 어떤 개성의 차이, 등등등의 이런 여러 이유로 여러 가지 형태의 그림이 구현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강좌의 사실 대상은 동굴벽화가 아니고 동굴벽화에 대한 현대인의 해석과 선입견입니다. 그래서 이게 미술사가 아니고 역사학 주제가 됩니다. 우리가 과거를 볼 때 제일 자주 저지르는 실수가 과거의 사람들은 우리와 다르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현대인인 우리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 예를 들면 인권이나 인간의 존엄성 등에 대한 가치는 현대인의 독점품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구석기인이라고 해서 절대로 주술적인 이유만으로 작품 활동을 한 것이 아닙니다. 구석기인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환경적 차이가 다른 행동을 보이는 겁니다. 하나 더 추가하자면 과학적 지식의 차이가 여러 가지 행동의 차이를 가져오기도 하죠. 파스테르가 바이러스를 발견하기 전까지 사람들은 바이러스가 병을 일으킨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좋은 공기, 건강한 환경이 사람에게 좋다라는 것은 알았죠. 이게 어떻게 보면 바이러스하고 우연 없는 거 일치하기 때문에 건강의 비법이 되긴 했지만 그것이 원인을 정확히 측정한 건 아니었습니다. 역사학은 인간은 근본적으로는 모두 같다라는 진리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물론 유전적으로 또는 생물학적으로 인종, 민족에 따라 정서적, 정신적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실존한다고 해도 인간 행동의 근본적인 차이를 이룰 만큼, 문화와 문명의 차이를 이룰 만큼 큰 요인이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가지가 달라도 인간이란 뿌리는 하나인 겁니다. 인간에 대한 편견은 역사 해석에서 엄청난 오류를 낳습니다. 동굴벽화뿐만 아니라 과거의 유물, 유적을 볼 때 온갖 이상한, 때로는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왜곡과 선동이 자행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인간에 대한 왜곡된 선입견 때문입니다. 사방에서 횡행하는 그런 오염된 또는 배우나 마나한 이야기를 접할 때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마음이 쓰립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인문학이 통찰력과 지혜를 키우는 학문이라고 하는데 통찰력과 지혜를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인간에 대한 왜곡된 신념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절반은 이룬다고 봅니다. 지식을 얻으면 우리의 통찰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에 대한 잘못된 신념으로 문을 닫아놓고 지식을 넣으면 여기서 썩은 반응이 일어납니다. 우리들의 출발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인문학이 개개인의 사고력과 통찰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장을 억제하고 막고 잘못된 선동적 이론에 휩쓸리게 하는 겁니다. 오늘 이만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